또 합니다. 자, 이번 공급식입니다. 공급식이. 자, 공급식은 재화와 용력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식이라고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을 강의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파트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몇 군데 정해진 파트가 이제 영세율 파트, 그리고 겸용사업자, 그리고 가산세, 이런 파트들을 수험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공급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공급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그럼 공급시기가 6월 30일이다. 그럼 1기 부가세 신고 때 포함이 될 거고요. 공급시기가 7월 1일이다. 그럼 2기 부가세 신고 때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차이 때문에 공급시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뒤늦게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문제가 생겨요. 세금계산서가. 그래서 자, 6월 30일에 공급했느냐 7월 1일에 공급했느냐 하루 차이죠. 확 틀어진다고. 어떻게?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6월 30일에 팔면 7월 25일까지 매출세를 납부해야 되고, 7월 1일에 팔면 다음은 1월 25일에 납부하게 돼. 반대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거 오타입니다. 10월 25일이 아니라 1월 25일이에요. 오타네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6월 30일에 공급하면 1기의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고, 즉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하고 30일 내에, 그럼 한 8월 말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7월 1일에 공급한 걸로 처리해버리면 2기의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다음은 1월 25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고, 그리고 환급은 30일 내에 들어오니까 한 2월 말 정도 되겠죠. 그죠? 6개월 정도 틀어져 버리죠. 그죠? 공급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자, 먼저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보자.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될 때, 물건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건을 넘겨줄 때, 나는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건을 넘겨줄 때가 공급 시기다. 그때 물건을 회계해서 제품 판매를 위한 수익, 매출 인식하고, 그리고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도 인도 시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예를 들어서 건물의 공급 같은 경우, 건물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우리가 들어서 옮겨줄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이런 규정을 적용을 못하겠대. 그럼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됐죠? 자, 독특한 것들 보자. 거래 형태별로 공급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더라. 어떻게?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다 인도 시점이다. 인도 시점. 물건을 넘겨줄 때. 동그라미 2번에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그 후에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회계 시간에 상품권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나요? 상품권을 돈 받고 팔았을 때는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 안 해요. 근데 돈은 받았죠. 그래서 선수금 처리를 해요. 아마 국제 기준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약 부채라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아무튼 상품권은 나중에 물건으로 바꿔갈 때가 공급시기다. 즉 구두 상품권을 팔 때는 매출이 아니야. 고객이 나중에 구두 상품권을 갖고 와서 구두로 바꿔갈 때 매출이라고. 다시 부가가치세법으로 돌아오자.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아니야. 상품권을 사간 고객이 와가지고 구두로 바꿔갈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되죠? 자, 동그라미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되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지. 재화의 공급이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지. 만약에 이게 용역의 공급이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라고. 그럼 재화의 공급을 보는 가공은 어떤 건데? 순수하게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런데 내가 주요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가공도 해준대.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 앞서요. 그때는 재화의 공급을 본다고. 재화의 공급이든 용역의 공급이든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니까 다 과세하는데 뭐 한다고 구분합니까? 공급 시기가 달라지니까. 공급 시기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도하는 시점이고,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시점이 달라요. 동그라미 4번.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그죠? 시용 판매, 검수 조건부 판매 이런 거 있죠. 그죠? 반환 조건부 판매, 그죠? 시용 판매. 일단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해도 됩니다. 그죠? 그게 시용 판매죠. 그죠? 그럼 언제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보죠? 언제? 고객이 매일 의사표시를 주는 거죠. 써보니까 괜찮네요. 살게요. 그죠? 그럴 때 재화의 공급식을 본다. 그리고 검수 조건부 판매,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거. 그죠? 예, 이럴 때는 검수 조건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 언제 공급이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죠. 그죠?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또 그러면 이번에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재화의 계속적 공급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앞에 건 어렵거든. 고시생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계속적 공급이 일어나면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할 때가 공급시이구나. 받을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할 때. 받기로 할 때. 간주 공급은 어떤 건데? 아까 자가 공급 있었지. 면세 전용 할 때, 비용 없는 소형차를 전용할 때, 판매 목적 타사장 반출할 때, 개인적 공급할 때, 사업상 증여할 때,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 시점. 안 어렵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7번 자판기. 무인 판매기를 위한 재화의 공급 자판기예요.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돈을 쫙 현금으로 인취하는 시점. 그때가 공급시기야. 커피를 제공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봐버리면 봐봐. 고객이 돈 넣고 커피를 뽑아갈 때마다 공급시기면 공급시기 때문에 사장이 다른 일 못하고 자판기 옆에 붙어서 계속 계산하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그냥 특혜로 현금으로 쫙 인취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게요. 동그라미 8번에 수출 제한은 선적 시점. 선적일, 기적일. 배에 실는 날 선적일. 비행기 실는 날 기적일. 선적일, 기적일이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다.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냥 폐업 시점을 내려 생각하면 돼요. 폐업이 앞선다. 자, 다음. 자,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혹은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시점, 이때가 공급시기다. 자,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아까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용역의 계속적 공급만 기억하세요. 그죠?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건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3월 31일 혹은 10월 31일 아직 7, 8, 9, 9월 30일 혹은 과세기한 종료일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왜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까?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 언제 계산할 건데? 과세기한 종료 시점에 계산 안 하겠어? 예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에 계산하고 확정 신고 때는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 때 계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암기할 게 없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둘 이상 과세기한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운용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이런 걸 선세금이라고 합니다. 선세금. 선세금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선세금도 월할로 안분 계산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5번 특정 용역을 둘 이상 과세기한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때 선불로 받을 때 이것도 월할로 안분 계산을 해야 돼. 계산. 3번, 4번, 5번은 계산을 해야 돼. 6번도 계산을 해야 돼. 안분 계산. 계산을 언제 할 건데? 과세기한 종료 시점. 예정 신고기간 종료 시점에 계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동그라미 7번 폐업 전에 공급하는 경우는 폐업일. 이건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자, 이제 영세율과 면세를 보는 거예요. 자, 영세율과 면세가 있는데, 자, 영세율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물건을 200원짜리를 사오면서 부가세 20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220원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20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라고. 어떤 경우에 내가 일반 과세자냐. 일반 과세자. 그리고 내가 이걸 300원에 판대. 그럼 매출 세액이 30원이겠지. 어떤 경우에 내가 일반 과세자냐. 그죠? 내가 만약에 면세사업자라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다 000이지. 000.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 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액의 10%, 원래 매출액이 10%가 아니라 과세 표준의 10%인데 아직 매출 과표를 공부 안 했으니까 매출액 10%로 가지고 매출액 10% 곱하는 대신에 0% 곱하는 게 영세율 사업자라고. 0%는 0이거든. 어떤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돼. 그죠? 그러면 납부세액은 마이너스니까 환급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소비지국 과세원칙 기억나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생산지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면 가격 형평성, 가격에 왜곡이 생긴다고.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즉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소비지국 과세원칙인데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려면 1호상 면세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근데 1호상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삼면 바다를 둘러싸여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체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했었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하자면 매입세액이 환급이 돼요. 영세율 사업자는. 그래서 영세율 적용 단계는 물론이고 그 전 단계 부가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영세율. 면세 사업자는 면세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세만 면제가 돼요. 그래서 부분 면세 제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제도의 취지를 봅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방식 때문에. 됐죠? 납세 의무자 여부, 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해요. 과세사업자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맞아요. 그리고 각종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부가세법상 재반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요. 안 하면 가산세를 묻는 거죠. 맞는 거죠. 자, 면세사업자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예요. 세부담의 역진성이 도대체 뭐냐? 세부담의 역진성. 뒤에 써놨나? 없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 면세 대상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 미가공된 거는 면세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쌀은 면세입니다. 쌀은 면세. 쌀은 면세인데, 만약에 쌀이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가 붙는 과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부자도 쌀을 사 먹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쌀을 사 먹을 거예요. 부자도 쌀을 1,000원치 사 먹고 가난한 사람도 쌀을 1,000원치 사 먹는다고 봤을 때 쌀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다면 10% 곱하면 100원이죠. 부자도 100원의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100원을 내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느냐? 부자는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덜 걷고 하면 역진성이 완화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세금을 안 걷는 거죠. 그게 면세의 취지예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아예 안 걷는 거예요. 이게 면세의 취지예요. 됐죠? 자, 납세 의무자 여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환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즉 밑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고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고 세금에서 발급 의무도 없고 매입적으로 세금에서 학기표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거 제출 의무도 다 없어요.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예요. 혹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있어요. 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지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실질적으로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괄호에서 면세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산서의 발급 및 제출. 면세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 말고 계산서라는 걸 거래증명으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에서 학계표 제출 의무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가산세는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 여부 돼 있죠. 그죠? 자, 과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안 됩니다. 영세율 적용받으면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받아도 환급이 안 돼요. 이것만 딱 나눠놓고 한번 살펴보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면세를 포기했을 때 영세율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 중에 미가공된 건 면세라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고등어. 고등어를 사와서 파는, 유통하는 사람은 면세사업자예요. 그런데 내가 장사가 잘 돼서 고등어를 사서 수출을 한다고 가정할게. 수출을 한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라는 혜택을 준다 했지. 그럼 수출하는 물품이 뭔데? 고등어네 면세 적용을 받아. 면세사업자라고. 그런데 내가 영세율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라는 절차를 밟으면 돼. 면세 포기라는 절차를 밟으면 고등어를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로 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유리하겠어요? 영세율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은 원래 세법 조문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돼서 여기저기 조문에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흩뿌려져 있다고.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 그냥 묶어보면 이 정도 돼요.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있고요. 조특법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대상인데 수출하는 재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 삼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저기 원전 수주해오고 그러잖아. 그럼 원전 수주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니까 우리는 플랜트 건설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지. 그지? 건설은 우리 앞에서 봤잖아. 용역 제공업체라고. 해외에 나가서 건물을 원전 지어주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네. 요것도 달러 벌이를 해오네. 외화 벌이를 해오네. 지원해줘야겠네.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또 어떤 게 있는데 선박항공기의 외화항 용역. 비행기가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를 댕긴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국내에서 국내는 빠져있어요. 국내에서 국내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걸 봐서 영세율을 적용 안 하고 부가세를 10% 붙여요.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번에 조특법에도 조세특례 제한법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농기계 이런 거. 농기계는 농민들이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농민들이 이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걸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를 영세율을 적용해 주면 농민들은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만약에 농기계가 1억짜리를 판다고 볼게. 1억짜리를 파는데 이게 부가세가 붙는데 매출세액이. 그럼 1억 1천에 팔아야 돼. 그럼 농민들은 1억 1천을 주고 사야지. 근데 농기계에 농민한테 파는 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0원이니까 1억에 팔게 되지. 1억에.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1억에 살 수가 있지. 1억 1천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그런 거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 있어. 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버는 거래들이 있다고. 외화벌이 거래. 어떤 게 있어? 부산에는 남포동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구분이 안 돼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이런 데 보면 중국어, 일본어가 가득해요. 즉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하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이런 데 달러벌이 해오는 거야.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달러벌이 한다고. 이런 데는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또 어떤데?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만 들어가는 클럽, 외국인들만 들어가는 술집, 이런 가라오케, 음식점 이런 데가 있다고. 이런 데는 영세율을 적용해줘가지고 달러벌이 우회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영세율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면세 규정은
대면 강의 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의님이랑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